안녕하십니까, 정승태 교수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수업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이고 제11주차 기독교 세계관 수업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수업을 들으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대면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자, 그러면 제11주차 기독교 세계관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진리와 지식의 철학적 논의입니다. 지난주는 진리와 지식의 신학적 논의에 관해서 저희들이 배웠는데, 그러면 오늘 진리와 지식의 이 문제에서 철학적인 논의를 중심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지난주보다는 다소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철학이라고 하는 게 왠지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또 철학이라고 하는 게 용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 세계관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 철학적인 논의에 있어서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진도가 조금 안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배울 곳은 211쪽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주제들이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지식과 신념의 관계가 있고, 두 번째로 이론과 실천의 문제가 들어가 있고, 세 번째로 객관성과 주관성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오늘 저희들이 다루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지식과 신념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식과 신념 또는 믿음은 어떻게 이제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죠. 우선 우리는 이 지식과 신념의 관계를 배우기 위해서 플라톤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플라톤에 관해서는 이번 강의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을 빌어서 플라톤의 생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의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라톤은 누군가? 플라톤은 기원전 428년 또는 427년에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그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가 나이가 42살이었습니다. 아테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대체로 인문학의 발전이 시대의 번영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생활이 편하고 삶이 윤택할 뿐만 아니라 안락하기 때문에 그런 삶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가치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인문학이 발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플라톤의 가문은 아테네의 유명한 가문 중 하나였고,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플라톤은 예술, 정치학, 철학 등의 교양적 문화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플라톤 역시 이러한 영향으로 어린 나이부터 정치가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되었는데, 그러한 꿈을 쫓아서 자기의 주변 환경에서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만남이지요. 어떤 독특한 경험에 의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편이라고 본다면 플라톤도 예외가 아닙니다. 플라톤의 경우에도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되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만난 일이었고,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재판에 참석을 통해서 당시 그리스의 민주주의의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무엇보다도 정치의 부패, 이런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절망감이 그 마음속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재판에서 그는 소크라테스의 벌금을 보정해 줄 의사를 표현했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양 철학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 철학자로 평가를 받고 있는 플라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인물의 그 제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스승이 되는 사람이죠. 지금 대학의 원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카데메이아라고 하는 것을 학원을 설립을 했고 그곳에서 폭넓은 주제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 과목들은 정치학, 윤리학, 형이상학, 그리고 인식론과 같은 커리큘럼을 통해서 고등교육을 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카데메이아의 주요 목적은 본질적인 탐구를 통해서 과학적 지식을 추구하는 데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가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은 정치가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역설을 했는데 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지적인 교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은 지적 훈련을 쌓아야 한다고 플라톤은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플라톤의 저술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책은 대화편입니다. 플라톤의 대화편은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한 책의 묶음인데 대화편은 20편이 넘는 상당히 방대한 저작입니다. 이 대화편은 그가 40살 무렵에 저술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초기 저작들은 주로 윤리학에 치중해 있었지만은 점차적으로 과학적 지식 탐구 쪽으로 발전이 되고 나중에는 인식론적인 문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에 있어서 지식으로 향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변정학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변정학, 변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변정학은 대화의 기술로서 하나의 가정이나 가설을 끊임없이 반대의 주장과 대비시키는 기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교재 212쪽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지식과 신념 또는 믿음을 다루고 있는데 이 지식과 신념에 대한 구분이라고 하는 게 교과서에 언급된 것처럼 헬라 사상에서 그리스 사상에서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헬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될까요? 그것은 플라톤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톤의 국가론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플라톤은 분할된 선을 사용하여 설명한다고 교재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분할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제가 번역을 하자면 분할보다도 분리된 선분의 비유라고 많은 사람들이 좀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분할된 선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분리된 선분의 비유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시면 철학책을 읽을 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리된 선분의 비유는 동굴의 비유와 상당 부분 유사하고 끊어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 동굴의 비유를 여러분에게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분리된 선분의 비유를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과 신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이해할 것이 바로 플라톤이 예시로 보여준 동굴의 비유입니다. 이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지식과 신념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플라톤의 그 동굴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인데 우리에게 커다란 동굴 속에 살고 있는 몇 사람의 죄수들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보자라고 플라톤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죄수들은 어린 시절부터 사회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곳 동굴 속에서 발과 목이 이 사슬에 묶여 있을 뿐만 아니고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를 돌릴 수 없을 만큼
앞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구 쪽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보기는 힘들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동굴 안에 있기 때문에 빛도 들어오기는 하지만 빛으로부터 투영되어 있는 그림자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확히 동굴 밖에서 어떤 일이 오가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밖에서 비춰오는 이른바 햇볕으로 안으로 벽면에 투영되는 그림자만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굴 밖의 세계와 동굴 안의 세계가 엄연히 우리가 봐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그의 인식론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만일 죄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 사슬에 풀려나서 또 일어나면 주변의 그런 환경을 좀 돌아보게 되겠죠. 그리고 햇빛이 있는 밖으로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을 동굴 안에 있다가 밖에 나오면 그 세상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자를 통해서 밖에 일어나는 일을 상상한 것과는 달리 정확히 눈으로 밖의 일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동굴의 비유는 간단하지만 지식의 문제에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지식이 여러 문화나 개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시대에 대한 반론이었는데 실제로는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진리, 동굴 밖에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진리, 밖에 실제적인 세계가 존재한다고 플라톤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근거에서 플라톤은 두 유형의 세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동굴 안의 세계가 있고 동굴 밖의 세계가 있습니다. 동굴 안의 세계는 그림자를 통해서 밖의 세계를 추론하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동굴 밖은 실제의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이고 그게 보편적인 세계, 객관적인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 두 세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분리된 선분의 비유입니다. 그림자의 세계는 물리적인 세계이고 실제의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리적인 세계는 불완전하고 변하는 세계이고 실제의 세계는 변하지 않는 세계, 즉 이데아의 세계라고 보았습니다. 이데아의 세계는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세계, 변하지 않는 세계이고 초월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는 영원하고 그래서 세계의 원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물리적인 세계는 변하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세계인합니다. 변화무쌍한 세계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의 의미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헬라 문화, 그리스 철학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이런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세계는 상반부가 있고 그리고 하반부가 있습니다. 상반부는 동굴 밖의 세계이고 하반부는 죄수들이 손발에 묶여 있는 동굴 안의 세계입니다. 상반부에는 지식을 나타내고 있고 하반부에는 개인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213쪽에 보면 그림이 하나 보이고 있죠. 그 그림에는 A, B, C, D로 해서 층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가지 층으로 조금 나누어져 있고 그 층으로 표기해 두고 있는데 그것에 선으로 표기해 두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상반부에 A와 B가 있고 그것은 지식의 영역, 지식의 세계입니다. C와 D의 중반 하반부에 속하는데 그것은 신념의 영역 혹은 믿음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부는 지식을 가리키고 있고 하반부는 신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말을 하자면 A는 지식의 영역, 즉 그 영역은 가장 지구한 영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B의 영역이 있는데 사고작용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야기하면 thinking, 사고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게 A의 층과 B의 층까지는 인식론의 그런 과정에서 믿을 수 있는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C와 D의 영역은 아직까지 믿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C의 영역은 보통 또는 신념 혹은 믿음의 영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D는 C보다 낮은 단계, 즉 신념이나 믿음보다 더 낮은 단계에 있는 제일 마지막 하위층에 속해 있는 단계인데 동굴의 비유에서 보면 벽에서 그림자를 통해서 상상만 하는 단계입니다. 밖의 세계가 무엇이 일어날지를 유일한 통로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통해서 밖에 사람들이 물건을 나르고 있구나, 짐을 나르고 있구나, 이와 같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는 여기서 이야기할 때 상상, 이미지네이션의 영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정신의 활동 중에서 가장 피상적이고 믿을 수 없는 추측의 단계인 그것은 이 선분의 낮은 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라고 하는데 그게 상상입니다. 상상한다는 것은 그림자를 보는 것이고 그림자란 실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뭐를 할까요? 상상을 하는 거죠. 그와 같은 형태가 일어난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그게 원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이고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종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이야기를 상상한다고 했을 때 그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그 사건이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것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 상상은 일종의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플라톤은 생각을 했습니다. 상상의 다음 단계에 이제 있는 게 신념의 단계이고 믿음의 단계인데 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 뭐 이런 것이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 단계는 단순히 보는 단계입니다. 확인하고 따져보고 알아보는 단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식의 단계가 아니라 경험의 단계예요. 뭐를 본다는 것은 경험의 단계이죠. 단지 보는 것이고 만지고 정확히 탐구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보는 단계라 하여 믿음의 단계, 신념의 단계라고 지칭을 했던 것입니다. 이 단계는 어느 정도 확실성을 제공하지만 절대적인 확실성은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상상과 신념의 단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속견, 영어로 이야기하면 오피니언의 단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을 할 때에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In my opinion, 개인적인 의견이고 내가 믿기로는 what I believe 혹은 as I believe 이 등으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이 속견의 단계입니다. 확실한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단계, B의 단계로 올라가는데 그 단계가 사고작용의 단계입니다. 영어로는 thinking이라고 하는데 사고가 서로 생각이 작용하는 그런 단계가 가장 높은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인데 영어로 표현하면 thinking의 단계입니다. 속견의 영역에서 지식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과학자들의 특성으로 표현되는 그런 단계인데 생각한다는 것은 의심한다는 것이고 판단한다는 것이고 또 무엇인가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그런 단계가 우리의 사고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A의 단계인데 이것이 지식의 단계입니다. 확실한 지식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 지식의 단계는 경험의 단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경험은 종종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은 인간의 오성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오성이라고 하는 것은 만지고 보고 느끼고 듣고 맛보는 이런 것을 오성이라고 그러는데 오감이라고 하기도 하죠. Five Senses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5가지 오성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오감이라고 하는 경험의 그런 체계에서 이런 5가지 감각들은 지식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플라톤이 한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이 많이 답답하실 텐데 답답한 일상을 벗어보려고 대전에서 가장 가까운 대천 해수욕장으로 여러분이 여행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천 해수욕장에 가면 바다 멀리에 일직선이 보이죠. 이런 거를 일명 우리가 수평선이라고 하는데 그 수평선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이게 모서리가 분명히 있구나, 끝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상상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험의 구조는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수평선 너머에 물이 떨어지는 일종의 폭포와 같은 곳이 있구나를 생각하거나 지구라고 하는 게 반듯하고 둥글지 않다라고 네모로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렇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지식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는 아는 과정이 이 보편적 지식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적 논의에서 교재는 3가지 중요한 것을 통해서 지식과 신념 또는 믿음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지식과 신념의 차이는 무엇인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로 지식과 신념 또는 믿음은 무어한 것이나 무어하지 않은 것의 구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식은 어떤 결점이 없거나 오류가 없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아니 되고 반면에 또 신념은 오류로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념과 지식의 문제가 신념은 오류가 있다. 또 지식은 오류가 없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지식과 신념 또는 믿음은 합리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의 구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은 믿을 수 있는 지식이고 그래서 대체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믿음은 정서적이라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지식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보는데 우리 교재는 그것이 지극히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념이나 믿음도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예를 든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서적인 문제 또한 아닙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이고 실제로
법정에서 증인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목격한 여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목격했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이 이야기는 합리적이다. 이게 믿을 수 있는 지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지식은 합리적이고 믿음이나 신념은 정서적이고 혹은 감정적이라고 주장하는 일은 지극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성경이 지식과 신념 또는 믿음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성경은 믿음의 책으로만 이해하고 세상의 지식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 정말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식과 신념 또는 믿음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면 디모데후서 1장 12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것은 영어의 whom I believed, 즉 우리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말인데 단지 모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고 있는 그 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1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제2강의에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